네. 네. 자, SJS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후드티는 2%보다 안기자가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네. SJS님은 네. 구독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 정도는 제가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오늘 누리호. 누리호 발사 이야기 좀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늘 원래 5시에 4시에 누리호 발사하려고 했는데 네. 5시로 뭐 기상 미뤄졌죠. 상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1시간 정도 늦춰져서 조금 네.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5시 정각에 발사는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도 700km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잘한 건데 그 목표 최종 목표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거기다가 위성을 실어서 쏠 발사체잖아요, 누리호가. 근데 그 위성 더미가 궤도에 올라가서 잘 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위성 더미가 뭐예요? 그 이제 발사체 맨 꼭대기에 위성을 싣고 이제 쏘게 되는 목표를 갖고 이 발사체를 만든 거거든요. 위성 돌아가는 위성을 그 네. 궤도에다 톡 써 올리는 게 이번엔 목표였어요? 이 발사체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위성을 바로 올릴 건 아니고 일단 뭐 시제품 가짜 위성을 가짜 이제 연습이었구나 이번에는. 네. 네. 같은 뭐 무게가 비슷한 가짜를 이제 올려다 놓고 발사를 했는데 그 목표 지점까지 잘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더미를 딱 떨어뜨려서 얘가 궤도를 따라 잘 돌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건 좀 아쉽게도 실패를 했다.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첫 번째 비행 시험이 완료가 됐는데 예. 뭐 자랑스럽다. 하지만 뭐 목표에는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는데 네. 뭐 다음번에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참 오늘 올라가는 사진이네요, 이거는. 예, 뭐가 이때까지- 자랑스럽지? 어쨌든 거기까지 올렸다는 게 그치. 700km. 알겠어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게 위성 이 발사체가 중요한 게 속도, 그러니까 그 고도, 그 목표한 지점까지 올라가는 그 고도하고 올라간 높이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네. 일종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하늘 위로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네. 목표 지점이 한 700km 상공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위성 더미를 딱 분리해서 궤도에 딱 안착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내면서 그걸 떨어뜨려야 돼서 떨어뜨리고 그 더미가 그 일정 속도 이상 그 궤도를 따라서 돌 수 있는 속도 네. 그 일정 속도 이상이 나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낸 거죠. 아, 그러니까 목표가 700km까지 올려서 네. 더미를 탁 튀어놓으면 떨어뜨려 놓으면 그 더미 인공위성 가짜 인공위성이 지구를 따라서 이렇게 궤도를 잘 돌아야 되는데 네. 돌려면은 네. 지구 자전 속도하고 비슷해야 된다. 네. 그래야 위로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따라 도는데 네. 그 속도가 안 맞은 거군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거 우리 저 릴레이 경주 하잖아요. 400m 계주 알아요? 그럼 알죠. 첫 번째 주자 돌고 두 번째 주자한테 바통 터치하잖아요. 네. 터치하는 그 순간에는 앞에 있는 주자는 다 앞으로 달려가죠. 뒤에 있는 주자 달려가죠. 같이 달려가면서 주죠. 두 개가 속도가 맞아야지. 뒤에 오는 친구가 빠르면 이것도 안 주고 추월해버리고 앞에 있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뒤가 쳐지면 못 주죠. 네. 똑같아요. 이 미사일도 가고 지구도 돌고 같아야 된다 같이 쭉 가다가 거기 스무스하게 이렇게 톡 털어뜨려야 톡 되는데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빨리 갔을까 너무 늦게 갔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추력이라고 하던데 그 전문용어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번에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을 네. 파악할 수는 없고 네, 네. 나중에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높이까지 잘 갔다. 네. 하지만 속도가 좀 부족했다. 몇 가지가 좀 공개된 뉴스입니다. 이게 또 하나 좀 재미있던 부분들이 이게 그래서 지구의 너무 이게 빨랐다네. 동쪽으로 쏘면 네. 발사체를 동쪽으로 쏘면 좀 유리하다고 해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네. 그 자전 속도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보통 이게 가능하다면 동쪽으로 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이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상공 100km 이상 아래는 영공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넘어가면 안 되기 진짜 때문에 이게 불리한 환경이었네. 네, 그럼. 이게 발사 장소가 네. 저기 고흥이잖아요. 우리나라 맨 아래쪽. 네. 거기서 이제 정남향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 그러는데 뭐 이런 저런 거 해도 이게 사실 발사를 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뭐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요번에는 좀 그 거기 완벽한 성공까지는 좀
좋겠다. 하지만 또 이게 계속 남아 있어요 앞으로도. 예. 지금 이 발사체를 한 3개 정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이제 발사체 하나 요번에 썼고 네. 이제 2차, 3차가 남아 있는데 예. 2차 발사체가 내년 5월에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이번에 왜 실패했는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한 뒤에 아마 내년 5월에 2차 발사에 나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왜 하는 거예요? 하면 뭐가 좋아요? 기분 좋은 거 말고. 일단 기분이 좋고 사실 근데 인생은 기분 좋은 게 되게 중요하다. 기분 좋은 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 그건 뭐 중요하긴 해. 야 우리도 그렇지, 기분 좋자고 사는 야 뭐 거죠. 미국, 일본 뭐 이런 데만 하냐? 우리도 있다. 아니,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질문하냐면 네. 이거 쏴주는 뭐 회사도 있고 나라도 있다면서요. 우리 위성 좀 쏴줄래? 그러면 쏴주죠. 머스크 그 스페이스X. 그렇죠.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돈 주고 맡기면 되는데 왜 굳이 셀프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왜 2013년도에 나로호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발사를 한 그 발사체가 있었잖아요. 네. 실패했던 거. 예, 그 실패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그 주요한 1단 엔진 같은 거를 러시아에서 이제 가져왔죠.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러시아 기술로 쏜 건데 음. 요번에는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 기술로 발사체도 엔진도 이 발사체 엔진이나 뭐 이런 발사대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이 발사대를 만든 이런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이제 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우주 어느 지점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올릴 수 있다. 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뭐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그게 이제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미사일하고 이 발사체가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안보나 전략 측면에서 이런 발사체를 그거 중요하겠네.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면서 미사일 연습도 몰래 한다. 위성에다 딴 것만 달면 그 미사일이죠 뭐. 미사일은 필요하지. 미사일 필요하죠. 아, 아니 그것도 있고 제가 오늘 뭐 이러저러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무슨 GPS나 이런 게 다 미국에 의존해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그 위성, 네. 그러니까 항법 위성 이런 게 필요하고 해서 우리도 뭐 몇 년도 2030년까지가 하여튼 100개를 쏘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를 다 외국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느니 독자적으로 확보를 해서 계속 올려본다. 그래서 뭐 우주 개발 우리도 뭐 우주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수송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더군요. 한번 오늘 제가 그럼 취재해서 네. 알려드릴게요. 이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 뭐 그 비행기 탈 일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 조종을 다 배우진 않잖아요. 네, 그냥 외국 갈 일 있으면 여기 이렇게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다른 꿈이 있을 테니 과연 그게 뭐냐. 알겠습니다. 예. 또 뭐 알아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발사체 기술 외상이 어떤 질문했다고 삐졌어 지금 장순호 기자. 발사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사실 한 2조 정도 예산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예. 그만큼 그런 기술들이 우리한테 좀 절실하다고 느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고생하셨습니다. 누리호. 네. 누리호. 다음 소식은 뭐죠? 그 금융감독원이 네. 이제 스타벅스 같은 뭐 회사들이 이제 고객 선불 충전금을 받아서 이제 뭐 자기네들 음료를 살 수 있도록 하잖아요. 예. 이런 선불 충전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법적인 용어로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업체 이런 건데 네. 왜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토스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안에서 뭔가 충전해 두면 다른 어떤 쇼핑몰 가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가격에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을 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지금 현행법상 한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발행을 해도 예. 두 개 업종 이상에서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냥 등록을 안 해도 이런 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제
뭐 등록을 하면 좀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뭐 일부는 예치를 뭐 외부 기관에 예치를 해둬야 되고, 예. 아니면 뭐 보증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해서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예치금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혹은 10곳 이하의 가맹점, 그러니까 네. 가맹점이 많지,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뭐 그런 경우라면 네. 굳이 이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런 선불,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왜 머지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이때 공부 좀 했죠, 사실 이거. 머지 이런 사태가 너무 그러니까 뭐 커서. 고객들의 어떤 예치금을 받아서 예. 이렇게 네. 운영을 하다가 뭐 이게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금감원에서 잠깐 그걸 쓸 수 있는 곳을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환불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하면서 네.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등록이 안 된 곳들 중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번에 한번 한 58곳을 살펴본 건데, 그 중에 이제 요번에 스타벅스나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었던 거죠. 아, 뭐 이거는 사실은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때 머지 포인트 보니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 법적인 미미점도 좀 있고, 그래서 포인트로 하는 거는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좀 예. 봐야 된다. 그런 후속 작업 뭐 그런 일환으로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때 뭐 문제가 많이 그때 머지 사태가 터졌을 때 금감원이 등록된 곳은 일단 한번 싹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큰 뭐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에서 또 등록이 안 된 곳 중에서도 좀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본 건데, 이게 사실 그 제일 지금 등록된 곳 중에서 제일 큰 데가 뭐 토스나 네이버 이런 데거든요. 거기 선불 충전금이 한 1,200~300억 원 이 정도 네. 돼요. 예. 근데 여기 스타벅스만 해도 1,800억 원이 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충전금을 쌓아둔 게 그죠? 네, 충전금이 쌓여 있는 게 이제 고객 돈이죠. 네. 고객들이 충전을 해둔 게 1,800억 원이 넘는데, 야. 지금 뭐 등록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치 의무도 없고, 뭐 스타벅스가 뭐 그럴까 싶긴 한데, 뭐 마음만 스타벅스는 뭔가 예치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잔액이 30억을 넘거나 네, 아니면 가맹점 수가 10개 넘거나. 네. 근데 스타벅스는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곳이 10개도 넘고. 네. 근데 이제 자기 가맹점이라는 게 그 본인,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직영점들이잖아요. 본인 가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네, 한 네. 곳에만 쓸 수 네, 있는 아, 네, 거예요. 그렇다. 네. 아, 그래서 등록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제, 네. 근데 1,800억이나 있다. 네, 가장 많은 거죠. 지금 이 선불 충전금 규모가 이 등록업체만 한 우리 국내에서 한 1조 6천억 원? 야, 뭐 그 정도 되고. 이거는 완전 그거네. 우리 스타벅스야. 우리 못 믿니? 이런 거네, 그냥. 이제 이러다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망하면 네, 망할 수 있죠. 망할 수 있죠. 그러면 충전금 어디서 받아요? 뭐 이제 못 봤죠.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가입돼 있고, 원하면 네. 언제든지 찾도록 예치금을 하고 하겠- 있으니 뭐 하고 큰 있다. 걱정 안 해도 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험은 있어요. 가입하고 있다고요? 네, 아. 근데 이제 뭐 근데 금감원 네. 금감원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당장 등록을 해야 될 곳은 아니지만, 혹시 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상품권을 뭐 발행하던가, 네. 혹은 등록해야 될 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등록을 해서 네. 금감원의 감독을 좀 받아라, 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있어서 안 한 건데, 네. 네. 그렇죠? 예. 규정은 있어서 안 한 건데 그래도 어느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해보자.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미용실 있죠? 네. 미용실 가면 뭐 30만 원을 미리 충전을 해놓으면 1년 안에 뭐 전학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쓸 수 있는데, 네. 유효 기간은 1년. 근데 그러면 이제 30만 원을 등록하려면 예를 들면 한 24만 원만 저희에게 주시면 30만 원을 등록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있죠. 뭐지 포인트. 하여튼 예.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럼 많이 해놨다가 어느 날 미용실 문 닫으면 그 무덤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니까 그런 것들도 받았으면, 내 돈 받은 거는 미용실 원장님 계좌에 넣지 말고 어딘가 따로 놔둬라. 따로 놔둬라. 네, 맞아요. 미용실은 망해도 그건 내가 받아갈 수 있게. 네, 네. 그걸 하자는 건데, 그럼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도 되냐? 참 쉽진 않죠. 이게 이제 이런 포인트로 하는 게 워낙 많아져가지고 규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이게 굉장히 옛날에 만든 법일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보시죠, 뭐. 그렇죠. 자칫하면 이걸로 그냥 이게 목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금융권이 이런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옮겨가고 하는 게 워낙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네. 사업을 많이 확장하려고 하던데 기존의 금융회사들도 네. 포인트로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좀 활발하긴 있죠. 하던데 네.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좀 제 보죠, 생각에는 발행 잔액이나 가맹점 수로 할 게 아니라 네. 할인율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할인하면 안 된다. 할인율이 예를 들면 기준금리의 몇 배 이상 되든가 하면 예를 들면 5% 이상 할인해 주는 거가 있으면 그거는 예치를 해라. 아하. 어. 머지 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을 높여가면서 폰지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50% 할인인데 한번 넣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인율이 없는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3만 원 충전하면 3만 원어치만 쓸 수 있어요. 라는 거라면 혹해서 충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냥 충전해 놓고 나 편리하게 쓸게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뭐 알아서 하도록 두더라도 3만 원 충전하면 뭐 5만 원을 쓸게 해주신다든가 그럼 그건 40% 할인한 거죠. 네, 그렇게 네. 할인율이 높은 건 뭐 다 봐야 된다. 지금 왜냐면 그럼- 얼마나 받아놨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대체로 요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머지 포인트는 그때 이제 할인을 아예 해주고 네. 조금만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내가 많이 충전을 해놓으면 네. 포인트를 쌓아주는 식으로 뭐 1%, 2% 그것도, 포인트. 그러니까 그 1, 2%를 더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나저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도록 쌓아주느냐. 예를 들어 미용실도 미리 쌓아두시면 30% 할인해드립니다라고 하면 정해진 기준 이상 할인이 되면 그 미용실도 들여다봐야 된다. 동사무소에서 들여다보든 뭐 어디서 들여다보든. 네, 네. 들으셨죠? 그것도 네. 국회 가야 돼서 아니, 할 일 이건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금감원에서 굳이 하면 제가 됩니까? 국회로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스타벅스도 사실 금감원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말씀드렸듯이 등록 의무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임의로 했는데 이런 규정들이 조금 미비한 게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하드 맞아요. 웹하드 저도 한 10만 원 충전해 놨다가 할인 이벤트 있길래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10만 원 충전하면 30만 포인트 주더라고요. 네. 그것도 몇 달 후에 망하더라고 그 웹하드 업체. 아이고야. 참. 소송할 수도 없어요. 뭘 다운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워낙 뭐 불법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많이 다운 받아놔서 알겠습니다. 예. 네. 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조사한다. 네. 또 금리 이야기. 네, 금리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정체된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이런 뭐 금리 상승 이런 뉴스들 때문에 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실제로 한번 그런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표 좀 먼저 보고 네. 한번 해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신용대출. 금리 변동이에요. 표예요. 예. 그 지난 8월 정도만 해도 한 2% 3% 네, 뭐 주담대 이랬는데. 금리가 막 2.6.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리가 3.2 정도 됐어요. 네. 저 당시에 가입하는 시점에 저 정도 됐고 네. 최근에 이제 한 10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주담대 변동금리부 주담대를 가입하려면 최저가 한 3.14. 많이 그다음에 올랐네요. 고정금리는 3.74. 네. 예. 신용대출 금리는 한 3.07. 이렇게 이제 금리를 좀 더 줘야지 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요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는 안 올라는 건가요? 저게 그럼? 저 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2.62 받던 분이 3.14를 받는다는 건지 네. 저렇게 레인지로 해놓고도 8월 말에는 대부분 2.7이었는데 10월 19일에는 대부분 4.5다. 네. 그러면 저걸 많이 오른 거고요. 그렇긴 그죠? 하겠으나 이게 그러니까 그런 뜻이겠죠. 제일 아무리 싸게 받아도 2.6이 밑으로는 안 간다. 네. 근데 이제 최저가 3.14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거는 발표할 때 저렇게 레인지로 하지 말고 가중 평균 금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균으로 주는 거. 우리가 현재 커런틀리 몇 퍼센트에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나간 대출 금액을 가중 평균해서 네. 평균 몇 퍼센트로 나가고 있다 그럼 평균 한 3.7로 나가고 있구나라고 네. 해줘야지. 저렇게 범위로 해주면 저 범위 안에서 뭐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를 지금 2.62 한 명, 4.19 한 명 세워놓고 다 4.18로 주고 있는지. 그게 지금 예. 은행연합에서 그걸 공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평균, 신용대출, 가중평균. 예, 신용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눠서 평균 해주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최신 버전이 9월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을 알려고 이제 은행별로 레인지를 받아서 네. 저렇게 금리표로 쓰는 한 달 거거든요. 전 거는 네. 숫자로 딱 나와요. 네. 레인지 아닌 걸로. 네, 네. 아하. 한 달 전 거는 이제 신용 등급별로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1등급에서 2등급이 평균 몇 %의 대출을 받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 레인지로 한 것들은 이제 추세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아까 그 그래프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면요. 예. 그 주담대 변동금리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네. 다달이는 아니고 보통 6개월에서 6개월마다 변동하는 거, 네. 12개월마다 변동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는 한 그때보다 한 0.5% 포인트 올랐죠. 네. 최저금리가 그다음에 예. 그 주담대 고정 이게 5년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뀌는 건데 뭐 완벽하게 고정된 건 아니고 5년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예.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한 0.8% 포인트 올랐고 네.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한 뭐 거의 크게 바뀌지 않은. 그게 안 변했네요. 네. 근데 이게 좀 그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신용 대출이 더 싸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저희 주담대 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앞쪽에 많이 있어요. 그 레인지의 앞쪽에 많고 그거 봐요. 범위가 의미 없다니까. 네. 그 주담대 같은 경우 좀 앞쪽에 많고 네. 신용 대출은 사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뭐 금액이나 뭐 연봉이나 뭐 네.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거 뭐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추세를 보자면 조금 오른 건 맞죠. 오르고 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정도가 오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그 대출 금리라는 건 시장 금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왜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렸어요. 예. 한 번 올렸죠. 네, 0.25% 네. 포인트를 올렸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를 따라가는 게 맞죠. 맞는데 여기 보면 주담대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 코픽스 지수라는 걸 따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픽스 지수는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따라가는 건데 네. 내가 조달해온 원가.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좀 보면 요게 이제 코픽스 금리 추이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8월 달에 그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0.95였고요. 네. 지금 며칠 전이죠. 10월 15일 나왔던 이 코픽스 금리가 1.16입니다. 네. 한 0.2% 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낮은데 예. 네. 그 올린 정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은행의 이 조달 금리를 고려한 어떤 변동금리 기준 금리는. 근데 사실 여기 아까 다시 그 앞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 변동금리가 코픽스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코픽스는 0.2 정도 올랐는데 변동금리는 조금 더 올랐죠. 0.5 정도 올랐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이건 이제 은행의 대출 금리가 어떤 구조로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플러스 가산 금리로 이제 정해지는데 시장 금리는 0.2 정도 올랐지만 네. 뭐 은행에서 뭐 우리 대출 많이 받아주고 혹은 뭐 카드를 많이 가입하고 하면 좀 금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예. 뭐 필요에 따라서 금리 더 깎아주던 붙이기도 하고. 붙이기도 예. 하고 이런데 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많이 줄이라고 하잖아요. 붙이겠죠,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은행들이 그걸 수요를 좀 줄이려고 우대금리를 예전에 많이 깎아줬는데 최근에 좀 덜 깎아준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금리가 좀 올라갔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어제 장순원 기자님한테 예. 요거 좀 취재 좀 해서 숙제를 해주셨구나. 숙제는 아니고 요청이죠. 요청. 예. 부탁한 거예요. 뭐냐면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절반 이상이 금리 오른다는 뉴스예요. 금리 올라서 음. 대출 받은 사람 잠 못 잔다. 그러니까 어? 영끌 대출족 잠 못 자네. 그거죠. 금리가 너무 많이 네, 그 올라서 제목 많이 봤는데. 이미 대출 결국 대출 받아 집을 샀는데 이자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자가 얼마나 올랐길래 잠을 못 자라고 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그 표 받아 주신 거 뭐죠? 코픽스 말고
그 전에 저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요즘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저렇게 올리고 있기 올리니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이 변동금리니까 금리는 변동되겠지만 네.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이 잠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그 변동하는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만 움직여요. 그렇죠. 방금 보여준 그 표 말고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코픽스 금리. 요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맨 왼쪽 라인입니다. 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받은 분은 올해 2021년 올해 1월 달에 대출 받았을 때는 네. 코픽스가 0.9였는데 네. 지금은 1.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2% 포인트 정도 실제로 더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금리 올라는 만큼도 안 올랐어요. 잔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해서 하신 분은 네. 금리가 더 내렸어요. 올해 1월에 1.17이었는데 네. 잔액 기준으로 1.07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잔액 기준 코픽스로 변동금리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출금리에 사인하신 분은 한국은행 잠이 안 올 이유가 오히려 돈이 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럼 금리 요즘 오른다는 건 뭐냐? 네. 이미 대출 받은 분들 말고 새로 대출 받으러 받는 분들은 오는 분들한테 제시하는 금리. 저 금리를 저 적용한다. 금리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미 영끌 대출족이 잠이 안 올 이유는 없다 네. 지금은. 네.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취재 좀 똑바로 해주라고. 이게 이제 신문 기사.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 네.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움직여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얼마 전에 이주열 청재도 11월에 한 번 올린다고 했고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 뭐 지금은 그리고 저게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원래 기준 금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후행해요. 그 올라간 금리로 시장에서 조달하는 걸 계산해서 반영해서 하니까.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는 폭은 언젠가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네. 신자의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픽스 중에서는 좀 빨리 반영되고, 네.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반영되고, 네. 신자의 코픽스는 조금 늦게 시간을 두고 반영한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맞고, 이미 대출 받은 분들도 뭐 금리 부담이 조금씩 커질 수는 있는데 뭐 그 잠이 안 올 정도인지는 저도 뭐 좀 그래서 궁금했던 건 당연히 요즘 추세에 이미 대출 받은 분이 그럼 금리가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올라는 가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집 이미 사신 분들도 대출 받은 분들도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다는 거냐 그걸 알고 싶다. 지금은 얼마나 올랐냐는 거고 앞으로는 얼마나 오를 거냐는 거냐. 그거는 뭐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면 내가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의 코픽스는 얼마나 올라가냐 이걸 대충 알면 한국은행이 3번 올릴 때 한 이 정도 올라가면 내가 대충 이 정도 더 많이 하는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알려주십사. 새로 대출 받으러 온 분들에게 제시하는 금리가 나랑 상관없죠. 있긴 있어요. 갱신하고 나면 나도 그거 받아야 되긴 한데 그거는 관계 없고 나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그거를 계산하기에는 좀 힘들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0.25% 포인트 정도 올리면 뭐 지금 아까 보셨듯이 한 0.2% 정도 올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올리면 그만큼이 조금 적용이 될 텐데 그게 후행하더라도 조금씩 뭐 0.25가 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왜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못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신 금리를 많이 안 올리죠. 네, 은행들이 사실은 고객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굳이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은행 예금을 끌어와서 고객들한테 빌려줄 유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대율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좀 규제가 완화됐는데 네. 이 은행들이 이제 예대율 예금만큼만 빌려주도록 그 전에는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비율을 좀 낮춰주면서 예금이 90이더라도 100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금 금리를 높게 안 해도 사실 예금 예전보다 덜 이렇게 끌어와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경기예금 뭐 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뭐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또 내년 3월 이후에 그 예대율 규제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하면 예. 그 규제 비율을 맞추려고 또 한 뭐 특판이나 이런 것들로 예금을 많이 이제 흡수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조금 더 코픽스 금리가 더 알겠습니다. 기준금리의 움직임보다 조금 더 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 올라간 폭만큼 올라가는 게 맞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아주 단기 시장의 금리인데 이 단기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게 이게 하루만 맡겨도 금리 얼마나 줍니다 하는 CMA, 뭐 MMF 이 금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은행이 정기예금 이런 거 받으면서 이 금리만큼도 안 주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금리는 따라가서 줘야 되는 거라서 기준금리 요만큼 올리면 당연히 은행 예금 금리도 요만큼 올라가는 게 비슷비슷한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많이 하면 대출을 어차피 못 해주니까 네. 예금 많이 받아봐야 뭐하냐? 괜히 금리 올리면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예금 들어오지 말라고 해. 금리 요만큼만 올려.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서 코픽스 금리도 올리는 건 불가능하네요. 그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이제 아니래.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뭐 그러니까 예금을 많이 조달하려면 네. 금리의 메리트가 있어야 예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 그러니까 이 수신금, 그러니까 예금으로 조달하는 금리가 이 코픽스 금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다 보니 뭐 예. 말씀하신 뭐 그런 구조가 맞죠. 맞대잖아. 그래서- 맞다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이 예를 들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자가 부담돼서 매물을 좀 내놔야 네.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갈 텐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라고 또 대출 규제도 하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하면 코픽스는 안 오르고 왜냐하면 은행이 예금을 열심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야 대출 규제를 해서 잡으려고 하면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분들이 매물을 안 내놓을 거고 이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주게 해야 예금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금 금리도. 네. 이게 참 딜레마겠네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저희 첨언을 하자면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따라간다는 대전제 안에서 네. 그 대출 규제가 일정의 약간의 진폭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영향 뭐 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비슷한 폭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간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는데 그 진폭이 약간 뭐 줄거나 커지거나 네. 방향성을 바꾸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진폭을 조금 진폭에는 영향을 줄 알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1월에도 한국은행 금리 올릴 거겠죠? 그 뭐 거의 예고를 해서 예. 올릴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시장 금리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네. 11월에 안 올리면 그게 더 충격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지는 그 요즘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많이 오르는 건 새로 대출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제시하는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거지 이미 대출 받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변동 금리가 많이 오른 거는 아니다 아직. 네 맞아요. 그러니 그거 구별해서 뉴스 읽자라는 네. 말씀이었고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할까 말까 당국이 고민한다고 하던데. 그 다음 주죠. 26일 날 예. 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게 이제 전세 대출이 거기 포함되느냐 마냐. 왜 최근에 전세 대출 규제한다 그랬다가 규제 안 해갖고 뭐 많이 해프닝처럼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뭐 당장 전세 대출을 그 총량 규제에서 빼서 숨통을 틔워주어서 일단 한숨은 돌리긴 했는데 그 26일 날 내놓을 대책에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어떤 방안이 들어갈까 사실 노심초사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잖아요. 뭐 DSR에 전세 대출 넣는다 안 뭐 넣는다. 그다음에 뭐 이자 이런 것들은 뭐 포함한다. 예. 뭐 그랬었는데 이 DSR에는 결국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 걸로 오늘 전세 대출은 네. 원금이고 이자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전세 대출 할 때는 하여튼 DSR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버는 네 수익에 비해서 얼마까지만 대출해 줘라. 하여튼 이 빚이든 저 빚이든 다 합쳐서 그런 뜻인데 네. 하여튼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수익이나 DSR 비중과 관계없이 네. 그냥 필요한 사람은 그냥 해준다. 네, 그런 기조로 그렇게 정리됐다. 가고 다만 이제 지금 은행들이 은행권에서 좀 알아서 좀 규제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자금 대출 받지 않은 분들은 네. 그 전세금 정도는 지금 현재 전세금 정도는 돈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제 증액된 부분만 빌려주기를 그때 KB국민은행만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주요 시중은행들까지 다 확산이 돼서 뭐 그런 식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고 뭐 1주택자들의 전세 자금 대출 지금 가능은 한데 그전에는 뭐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해줬는데 이제 은행 와서 꼼꼼하게 심사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래요. 저기 고승범 위원장님은 너무 얘기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전세대출 풀 때 전세대출은 우리가 좋을 겁니다 했다가 오늘 갑자기 전세대출은 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긴 그런데 전세대출이라 우리가 막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빚을 내는 게 내 소신이다. 그때도 또 소신 얘기하면서 전세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잔뜩 이 DSR에 포함시킬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되게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DSR은 뺀다 하니까 뭐 뺀다고 했던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자꾸 이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건 금융위원장 처음 하니까 좀 나아지겠죠. 조금 그러시는 느낌은 드네요. 예. DSR에다가 그 전세금이라고 하는 건 2년 후에 또는 4년 후에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대출 네, 받았으면. 네, 네. 근데 그거를 원금을 분할 상환해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만기 끝나면 집주인이 돌려주는 돈 바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다만 그 이자 지급액까지는 내가 지불하는 이자니까 그거는 DSR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어도 된다. 근데 그건 또 왜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전세 대출 못 받는다는 거냐? 막 사회에 들어와서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서울에서 거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 그럼 조금 비싼 전세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 뺀 것 같은데. 이 전세금 대출이 사실은 규모가 크잖아요. 적지 네. 않잖아요. 예. 몇 억씩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한 달에 갚는 금액도 사실 작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DSR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늘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예. 다른 대출에 좀 제약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뭐 이런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반발이 있다고 안 할 거면 DSR을 왜 해요? 전세 대출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칙이 뭔지 네.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대출 규제하면 많이들 불편하죠. 네. 그렇지만 불편해도 하려고 하는 게 대출 규제면 또 원칙대로 하는 거지. 불편하기 때문에 빼줄 거면 왜 시작을 하느냐는 그게 네. 헷갈리게.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이거. 어떤 제가 보고서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전세 대출의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보느냐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의 베너핏이 많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전세자금,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려와서 집주인에게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집주인은 그 전세금을 바탕으로 뭐 자기도 다른 거 할 수 있고. 일부만 태워서 그 집을 사고 그럼 그 대출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그러면서 집값도 올라서 집값 상승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효과가 많으니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DSR에 포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집주인이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집주인, 돌아 네. 최종 목적지는 집주인이다. 볼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상상력이. 알겠습니다. 예, 재미있네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갖고 네, 오셨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백브리핑의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